안녕하세요. 저는 55살 남자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다시 떠올려야 하고 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실수를 할 뻔한 분들이나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써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글은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변명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제가 어떻게 모든 걸 잃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아들이었죠. 부모님은 성실한 분들이셨고,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방 공공기관에 기술직으로 들어갔어요.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지금의 전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정말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마음씨가 좋아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그 마음에 끌렸어요. 아내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아내는 정말 배려심이 많았어요. 제가 일이 힘들다고 하면 격려해주고,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면 옆에서 조용히 들어주고, 제가 무엇을 하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그런 말을 자주 해줬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고,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2년 정도 연애한 후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의 부모님도 저를 좋아해 주셨고, 제 부모님도 아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신혼 시절은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면서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아내는 살림을 정말 잘했고,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결혼 2년 후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을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작고 귀여운 아이가 제 팔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정말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어요. 밤새 아이를 돌보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아이가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당신 닮아서 그런가? 아내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다정했어요. 저도 그런 아내와 아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3년 후에는 딸이 태어났어요. 딸은 아내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눈도 크고 이쁘고 성격도 아내처럼 순하고 착했어요.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와 네 식구가 함께 사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퇴근하면 아이들이 아빠 왔다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고 아내는 고생했어라고 말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일상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공원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가끔은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기뻤어요. 아빠, 저희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 부모님도 아내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아내를 친딸처럼 아끼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내도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잘 모셨어요. 그런 평화로운 시간이 10년 정도 계속되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런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갑자기 끝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서로 결혼식에도 가고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부탁했어요. 큰 돈이 필요하다고 성공하면 이익도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 돈은 저희 부부가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거든요. 아이들 교육비도 들어가고 집도 넓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도 있었는데 그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 사이에 뭘 믿지 못해? 나를 믿고 맡겨봐. 절대 손해 안 보게 해줄게. 결국 저는 6천만 원을 그 친구에게 빌려줬어요. 아내에게도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제 결정을 믿어준다고 했어요. 당신이 결정한 거면 나도 믿어볼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믿어준다고 했어요. 6개월 후 그 친구가 잠적했어요. 사업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도망간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한순간에 잃은 거잖아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돈이 다 날아갔어.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괜찮아. 우리가 다시 모으면 돼. 너무 자책하지 마. 아내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미안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망쳤는데 아내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돈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평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직장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어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속일 것 같았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권고사직을 당한 거였어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회사에서도 저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방황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술만 마셨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참았어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아내가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렸는데도 말이에요. 당신이 힘들 때니까 내가 버텨야지. 조금만 기다려. 당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갔어요. 파트타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도 하고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일도 했어요. 아이들도 그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동생을 돌봐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지다니. 그런 상황이 1년 정도 계속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 번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도 좋지 않았으니까 취업이 어려웠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계속 격려해줬어요. 조급해하지 마. 당신에게 맞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초라했어요. 다행히 1년 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전에 다니던 곳보다는 조건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예전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어요. 아내도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을 정말 기뻐했어요. 역시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우리 가족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아이들도 아빠가 다시 일하게 된 것을 좋아했어요. 가정의 분위기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가족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던 기억, 그런 것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특히 가장으로서 무능했던 과거가 계속 저를 자책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 사람은 사기당해서 가족을 고생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 요즘 사기꾼이 많다는 말을 하면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았고, 남편이 무능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저를 비난하는 말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제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제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보다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집에 있으면 과거의 실패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리를 했어요. 술자리에도 자주 참석하고 회식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집에 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걱정했어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네. 몸 괜찮아?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려. 하지만 저는 아내의 걱정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나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정말로는 집에서 느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었을 때 회사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이혼한 상태였고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정도 어렸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 관계였어요. 회사에서 직원들 간식을 주문할 때 그 카페를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에게 유난히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과장님은 정말 젠틀하시네요. 다른 분들과는 뭔가 달라요. 과장님 같은 분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서는 무능한 남편, 실패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여자는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요. 점점 그 여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업무가 끝난 후에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과장님은 정말 착하세요. 아내분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집에서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예전에 실수한 일 때문에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위로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제가 존중받는 기분이었거든요. 6개월 정도 그런 관계가 지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대화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여자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곳 알아요. 그 여자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여자는 이혼한 이후 혼자 살면서 힘든 점들을 이야기했고 저도 제 고민들을 털어놓았어요. 과장님은 정말 깊은 분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 만나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선을 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아내는 제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걱정했지만 저는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이 많아. 아내는 제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 관계가 3개월 정도 지속된 어느 날, 그 여자가 저에게 위기 상황이라고 연락했어요. 카페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도와달라고 하기는 정말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혹시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탁했어요.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카페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되었어요. 2천만 원은 저희 가족에게도 큰 돈이었거든요. 그 돈은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눈물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을 빌려주면 그 여자가 저에게 더 고마워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 돈을 빌려줬어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몇 달 후에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여자는 돈을 받은 후로 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과장님 덕분에 카페를 살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여자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과장님이 도와주신 기념으로 제가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가고 싶었어요. 그 여자와 단둘이 있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어요. 집에 돌아갈 때까지 죄책감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해방된 기분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스트레스와 욕망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여자와의 만남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그 여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 여자는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카페 인테리어 비용, 새로운 장비 구입비, 월세 등등. 이유는 항상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돈을 줬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4년치 적금도 중도해지해서 모두 그 여자에게 줬어요. 총 6천만 원 정도를 줬어요. 아내는 적금이 해지된 걸 알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적금이 왜 해지됐어? 아들 등록금인데. 저는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급한 투자건이 생겨서 잠깐 쓴 거야. 곧 다시 채워 넣을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를 믿어준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성공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와 함께 살 오피스텔도 얻어줬어요. 그 여자는 과장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넘어가서 월세까지 책임졌어요. 그런 생활이 1년 정도 계속되었어요. 집에서는 점점 소외되었고, 아내와 아이들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아이들이 아빠, 우리랑 놀아요라고 말해도 아빠 바빠라고 대답했고, 아내가 요즘 우리 대화를 안 하네라고 말해도 피곤해서 그래라고 둘러댔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제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활은 오래 갈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전화를 걸었는데 딸이 받은 거였어요. 여보야, 오늘 늦어?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딸이 들었어요. 딸은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날 밤 딸이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아내가 저를 미행했어요. 제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아내는 그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저는 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여보, 여보, 문 열어. 아내가 문 밖에서 울면서 소리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땀이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오히려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과장님 부인이 정말 촌스럽네요. 저렇게 소리 지르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1시간 정도 문 밖에서 울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집에 갔을 때 아내와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아들의 눈빛은 정말 차갑했어요.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선택해요. 그 여자를 택할 거면 우리는 이혼해요. 저는 그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가족을 선택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난 이제 즐기면서 살고 싶어.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미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 여자와 오피스텔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 여자와 함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생각이 나고 아내 생각이 났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는 정말 괴로웠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3개월 후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법정에서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아내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차가웠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네요. 아내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은 6개월 후에 확정되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상당한 돈을 주어야 했지만 그래도 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한 달 후 그 여자가 갑자기 변했어요. 저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미안해요. 저 다른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저한테 받은 돈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는 비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그때 저는 제가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여자에게는 저는 그냥 돈을 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잖아요. 저는 그 여자에게 애원했지만 그 여자는 냉정했어요. 과장님도 본인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저 때문에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본인이 가족이 싫어서 버린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오피스텔 월세 문제, 카페 정리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저 혼자 처리해야 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를 말이에요. 가족을 잃었고, 돈도 모두 잃었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가짜였던 거예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업무에 소홀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퇴사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이력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월급도 전에 비해서 많이 적었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었어요. 그 무렵 정말 한심한 일도 있었어요. 사기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그 여자가 제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소당한 거예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어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결국 혐의는 벗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인생의 바닥을 맛보았어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상태였어요. 밤마다 혼자 앉아서 과거를 생각했어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울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연락해 봤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아내는 저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번호도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예전에 살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내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 아내가 퇴근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진짜 잘못했어. 제발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아내는 저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당신과는 할 말이 없어요.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돌아보니 제 아들이 서 있었어요.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키도 많이 크고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아들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저는 아들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내 등록금, 내 미래,
내 엄마. 다 망친 게 다 아빠 때문이야. 하지만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아버지 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시 찾아오면 법적으로 처리할게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절망했어요. 아들아, 나 좀 살려줘. 네가 아니면 난.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변호사입니다. 만약 또 찾아오시면 저는 아버지를 교도소에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한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어요. 아내와 아들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울부짖었어요. 여보, 미안하다.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가졌다면 제발 돌아와줘. 나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정말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서 작은 다세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씩 아들과 딸의 소식을 멀리서 들어요. 아들은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고 좋은 여자와 결혼도 했다고 해요. 딸도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내 곁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아내도 혼자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효도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다고 해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외롭고 후회스러워요. 저는 이제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아요. 친구들도 모두 저를 떠났고 가족도 저를 원하지 않아요. 밤마다 혼자 앉아서 과거를 생각해요. 가끔 전기요금을 못 내서 촛불로 지낼 때도 있어요. 그런 어둠 속에서 저는 계속 생각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 친구에게 사기당했을 때 아내의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다면, 만약 그 여자가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족에게 돌아갔다면, 만약 아내가 의심할 때 모든 걸 정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늦었어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내가, 아이들이, 그 평범한 일상이 제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헤맸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진정한 사랑은 자극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인 거였어요. 매일 같이 다녀왔어라고 맞아주는 것,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뛰어오는 것, 주말에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지루하다고 생각했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걸 잃었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와 비슷한 유혹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제발 멈추세요. 지금 당장 가족에게 돌아가세요. 당신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으세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늦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비록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진심 어린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혼자 살면서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살려고 해요. 나는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이, 가정이 전부 내 인생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들을 부를 이름조차 나에게는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